자, 여러분, 페라리는 이번 주말 모나코에서 최고의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연습 세션에서 르클레르가 선두를 차지하며 완벽하게 지배했죠. 그리고 해밀턴이 그 뒤를 이었고, 두 번째 자유연습 세션에서는 해밀턴이 선두에 오르고 르클레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르클레르는 FP1에서 1분 13초 9를 기록했고, 해밀턴은 FP에서 1분 13초 0을 기록하며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었죠. 페라리는 특히 두 번째 섹터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건 단순히 브레이킹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회전 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텔레메트릭을 분석하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페라리는 여기 모나코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입니다. 자유 연습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페라리가 우승 후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낙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모든 팀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팀들도요. 반대로 예를 들어 맥라렌은 몇 가지 문제를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란도 노리스가 트랙 옆에 멈춰섰습니다.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에서 신뢰성 관련 문제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조지 러셀이 캐나다에서 겪었던 문제도 봤죠. 그때는 파워 유닛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화면이 꺼졌고요. 그 후에 바로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란도 노리스에게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노리스는 연습 주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가 이 엔진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보이듯이 현재 메르세데스는 페라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스티어링 각도를 줘야 하죠. 키미와 러셀 모두 차량을 회전시키고 조향하기 위해 많은 핸들 각도가 필요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페라리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특히 카지노 타바카이오 카지노 구간에서 차량을 더 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페라리는 수영장 구간에서도 차량을 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섹터에서 페라리는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해밀턴과 르클레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르클레르는 차량을 회전시키는데 더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버스티어 성향의 주행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해왔듯이 르클레르는 앞부분이 잘 잡히는 차에서 빠릅니다. 반대로 해밀턴도 마찬가지로 약간 언더스티어 성향의 주행을 더 선호합니다. 해밀턴도 오버스티어 성향의 주행에 잘 적응하지만 그는 뒷부분이 더 안정적인 차를 선호합니다. 이것이 그가 차량을 더 잘 회전시키고 더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해밀턴에게서 우리가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구간에서 벽을 스치듯 달리며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차량을 더 잘 회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텔레메트리에서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도 차량을 더 잘 회전시키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텔레메트리입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FP2 비교, 해밀턴이 선두에 있습니다. 1분 13초 0, 르클레르는 1분 13초 1로 0.1초 뒤에 있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매우 비슷한 주행 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코너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 코너 중간에서 더 잘 나가는데, 그 이유는 주행 중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카지노 구간입니다. 해밀턴이 3번 코너와 4번 코너 사이에서 코너 중간과 출구에서 어떻게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르클레르는 약간 더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르클레르는 브레이킹을 좀 더 강하게 하지만 주행 속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도 해밀턴이 해당 구간에서 더 잘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린 구간에서는 페라리가 1, 2팀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는 경쟁이 안됩니다. 페라리가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도 전체 느린 구간을 보면 지금 헤어핀에 와 있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어떻게 더 잘 해내는지, 그리고 해밀턴이 주행 속도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터널 출구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밀턴이 주행 중에 훌륭한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해밀턴보다 더 나은 유일한 지점은 수영장 구간인데, 이 부분에서는 르클레르가 좀 더 감각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드라이버들과의 비교도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션에서 기록을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르클레르가 주행 중 해밀턴보다 더 빠른 속도를 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밀턴 역시 브레이킹 전에 약간의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구간은 곧 수영장 두 번째 시케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르클레르가 주행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이는 르클레르가 해밀턴보다 나중에 기록을 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랙의 일부가 약간 더 고무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라스카스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해밀턴이 여전히 우위를 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분석은 수영장 구간에는 햇빛이 비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날씨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아마도 그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르클레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왜냐면 그는 해밀턴보다 나중에 랩을 돌았으니까요. 이제 다른 텔레메트리도 살펴보면서 해밀턴, 베르스타펜, 러셀의 텔레메트리를 비교해보고 텔레메트리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낸 드라이버들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페라리, 레드불 그리고 메르세데스인데요. 네, 러셀이 FP2에서 메르세데스 소속으로 키미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드라이버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밀턴이 누구보다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와 레드불 모두 페라리보다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지만 페라리는 그 대신 코너에서 더 높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델타 컨피던스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페라리가 가장 많이 따라잡는 구간은 첫 번째 섹터가 끝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섹터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이 페라리보다 약간 앞서기도 하지만 첫 번째 섹터가 끝난 직후 느린 구간, 즉 헤어핀과 그 주변에 여러 느린 코너가 있는 바로 그 구간에서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페라리가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고 더 좋은 트랙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에어로 다이내믹스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트랙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밀턴은 리어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바로 그 점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랩에서는 델타 타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서 좀 더 차이가 날까요? 해밀턴이 특히 러셀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마지막 구간입니다. 라스카스 구간과 수영장 그리고 수영장 두 번째 시케인에서 러셀이 해밀턴이나 페르스타펜보다 조금 더 일찍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델타 타임을 보면은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볼 때 페라리는 확실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강하며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차라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FP1과 FP2 모두에서 매우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결연한 해밀턴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 생각에는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이 위를 차지한 것이 그에게 머신에 대한 추가적인 자신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반면에 연습 주행에서 들었던 르클레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신의 조종감에 대해 계속해서 약간 불평을 했고 100%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바로 머신에 적응해서 트랙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 포지션은 해밀턴과 르클레르 두 사람이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해밀턴이 르클레르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P3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르클레르가 세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경쟁자들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저는 웨스테펜이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머신을 떠나서도 말이죠. 그는 항상 모나코에서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재능과 운전 스타일 덕분이고 그래서 모나코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죠. 우리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그의 역사적인 폴 포지션, 그때는 알론소가 폴을 차지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를 빼앗아갔죠. 마지막 섹터에서 믿을 수 없는 주행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베르스타펜이 정말 빠를 수 있고 물론 메르세데스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메르세데스가 약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특히 예선 페이스에서 그렇고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모두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맥라렌도 주목해야 합니다. 맥라렌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노리스에 관해서도 그들 역시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측을 한다면 페라리가 1위, 메르세데스가 2위, 맥라렌이 3위, 그리고 레드불이 4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베르스타펜은 따로 노는 선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 절대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들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페라리 SF26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페라리를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페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바로 모나코 그랑프리이고 이 경기가 페라리에게 완벽한 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리스의 리타이어도 언급해야 합니다. 노리스는 FP2가 시작된 지 겨우 8바퀴 만에 파워 유닛 문제로 리타이어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는 단일 초 차이로 7위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쪽에서 기록된 랩타임을 보면 약간의 트래픽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말 맥라렌은 힘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라스텔라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트랙에서 본 것보다는 좀 더 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이건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노리스가 세션이 시작된 지 15분도 안 돼서 정확히는 13분 만에 FP 세션 초반에 리타이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아프거든요. 그리고 맥라렌이 서킷에 확실히 드라이빙이 중요한 구간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맥라렌에게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맥라렌은 항상 단연코 머신의 주행성 면에서 최고였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파워 유닛이 맥라렌에 어떤 이점도 주지 못했고 신뢰성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로 메르세데스가 지난 경기에서 러셀과 함께 보여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는 맥라렌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시즌당 배터리 사용이 3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메르세데스는 러셀과 함께 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널티를 받을 위험이 있고 아마도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페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팀들이 겪지 않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메르세데스는 그리드에서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맥라렌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봤습니다. 트랙션과 에어로다이내믹 측면에서요. 아마도 에어로다이내믹은 괜찮지만 단자차의 트랙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트랙에서 본 것처럼 드라이버들이 그립이 약간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챔피언십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 경기마다 톱팀들의 퍼포먼스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항상 앞에서 밀어붙이는 팀들이 있지만 그 팀들이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경기마다 순위도 바뀌고 다음 경기들에서도 에이주어의 개입으로 기준점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히 그렇죠. 페라리는 ADO의 개입이 있기 전에 이 그랑프리들에서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시즌 후반부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파워 유닛을 가지고 경기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여기 모나코에서는 페라리가 터보 덕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작은 터보가 있어서 도움이 되죠.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페라리는 다른 팀들보다 배터리를 더 빠르게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이 가능한 거죠.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해서 특히 코너를 빠져나올 때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GK가 시속 200k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페라리는 이런 특정한 종류의 서킷에서 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페라리가 싱가포르에서도 강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헝가리에서도 그럴 수 있고 리어가 매우 안정적인 차가 필요한 모든 서킷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 좋은 조종성이 필요한 곳에서도요. 그리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되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남아있어서 내연기관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르세데스의 진짜 비밀인데 이번 경우에는 모나코 같은 서킷에서는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당연히 순위와 이번 연습 주행에 대해 그리고 페라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은 누가 폴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나요? 르클레르, 해밀턴, 아니면 맥스 페르스타펜, 키미 안토넬리, 조지 러셀, 랜도 노리스, 오스카 피아스트리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나코 예선의 우승 후보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당연히 경기에서의 우승 후보도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모두 답변하는 게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포뮬러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